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김경식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지연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조수빈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영재입니다. 지난 3월에 예비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셨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세요? 네, 예비군들에게 이 전역의 의미가 국방의 의무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단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이 역할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겐 진정한 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비군 훈련의 필요성, 선진화, 가학화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이 언제 창설됐는지는 물론 알고 계시잖아요. 네, 물론이죠.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내고장 내 직장은 우리가 지킨다 라는 모토 아래 창설됐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만들어졌을까요? 1968년에는요. 북한군이 도발하는 사건이 아주 많았어요. 북한군은 특수부대를 앞세워서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했고요. 이틀 뒤에는 미국 정찰함인 푸에블로호를 납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이 창설된 거예요. 복지 및 침투 도발 대비 사태 중에서 1967년, 68년도가 가장 피크를 이뤘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1965년도에 대한민국이 월남전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한국군이 전투병 5만 명이 월남전에 파병하게 돼서 상당히 한국군 입장에서는 공세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제한되는 입장이었고, 미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월남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이 공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제한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이것은 대남 침투를 할 수 있는 혹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예비군은 창설되고 처음 참가한 작전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거든요. 아까 예비군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죠? 1968년 4월 1일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은 북한군 무장공비가 북한 원산에서 출발한 1968년 10월 3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10월 31일에 30명, 11월 1일에 또 30명, 11월 2일에는 60명, 총 120명이 울진과 삼척 해안에 침투합니다. 120명이면 6.25 전쟁 다음으로 북한군이 많이 침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로 가볼게요. (11월 1일) 어스름이 짙게 깔린 밤 11시 30분 경북 울진군 고포 해안에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세히 보니 그 숫자가 수십 명은 돼 보입니다. 이들은 해안가에서 나와서 산속으로 사라집니다. 무장공비들이 산속으로 사라졌다고요? 네, 자취를 감췄던 공비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울진 산간마을인 보수동이었습니다. 이들은 군복을 벗어던지고 평상복 차림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관청에서 나왔습니다. 주민등록증 만들어 드릴게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어디예요? 거기로 모이세요. 주민등록증이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씩 모여들었죠. 관청 공무원으로 위장한 공비들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이름, 나이, 주소를 캐묻기 시작하는데요. 관청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누구라도 별 의심 안 하고 알려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다 받아 적은 그 순간 숨어있던 공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들은 다발총, 기관총, 권총으로 무장하고 몸에는 수류탄을 두 줄로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주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이 무장 공비들이 누구냐면요. 1968년 1월 20일에 일어났던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사건이죠. 이들은 김신조와 같은 특수부대 출신이었는데요. 북한 민족보위선 정찰국 소속 1, 2사군 부대원들이었습니다. 1, 2, 4군 부대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이제 정찰국장 김정태가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1967년 3월에 1, 2, 4군 부대를 새롭게 창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대의 목적은 대남 적화 혁명 통일을 위한 선봉 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대 중에서 무작위 인원을 차출해서 1개 조당 15명씩, 그래서 8개 조가 120명이 울진 삼척지구에 침투를 한 것입니다. 자, 왜 특수부대원들이 민간인 마을에 있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다 있었죠.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산골 주민들 먼저 조선노동당에 입당시키고 점점 거점을 넓히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공비들은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김일성 사진이 있는 책을 나눠주고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급기야 총을 겨누면서 조선노동당 입당 원서에 사인을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총을 들고 위협하면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신고할 것 같은 낌새를 보이자 공비들은 보여주기식으로 한 명을 죽이기로 합니다. 아니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고요? 당시 이 마을에는 청년 9명이 있었어요. 공비들은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청년들을 쭉 세워놓고 이리저리 훑어보다가 전병두 씨에게 말을 겁니다. 군대 다녀왔나?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병두 씨가 해병대를 제대했다고 말하자 공비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신고할 사람이다. 처단해라. 그 말 끝나기야 무섭게 공비 하나가 대검으로 전병두 씨 가슴을 찔렀고요. 돌로 얼굴을 내려 찢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들의 만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마을 반장을 찾아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남한이 좋냐, 북한이 좋냐? 반장이 남한이 좋다고 대답하자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저 사람 죽여라! 탁탁! 고요했던 산골 마을에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 너무 악랄하네요, 진짜. 또 다른 한 명을 불러세워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역시 남한이 좋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또 총을 쏩니다. 이제 어린아이 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아니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봤잖아요. 당연히 북한이 좋다고 대답을 했겠죠. 북한이 좋다는 아이들 대답을 듣고는 씩 웃더니 자기들이 입고 있던 군복을 입히고 손에 총까지 쥐어주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고는 사라집니다. 보수동 주민들은 공비들 보복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합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정부는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곧바로 대간첩 대책본부를 개설하고 11월 4일에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통합 방위 을종 사태를 선포합니다. 을종 사태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적이 침투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치안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공비가 울진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삼척에도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여러 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을종 사태를 발령하고 군을 비롯해서 경찰, 향토 예비군까지 출동시킵니다. 경찰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비군 동원하고 군부대 전파해가지고 차단 봉쇄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때 참가 작전 재력은 총 6개 사단, 그리고 공수 1특전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6번 직할로 있었던 유격 대대가 있었고, 해병대 1사단에서 1개 대대가 배속이 돼서 운용이 되게 됩니다. 작전을 하면서 투입됐던 연병력이 약 100만 명 정도의 현역병이 참가했었고, 경찰과 예비군 같은 경우도 동원이 돼가지고 약 160만 명 정도가 작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참가 명이 약 260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1월 16일 전세가 국군으로 완전히 기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작전 중에 처음으로 공비를 생포하게 됩니다. 이때 예비군 활약이 컸는데요.
포위망을 좁혀오는 국군을 피해 삼척군 민가로 숨어든 공비를 집주인이 10m 앞에 있는 반장집에 신고하고요. 반장이 이장 집에, 이장이 삼척 향토 예비군 무대에 릴레이식으로 신고를 한 거죠. 생포된 무장공비의 이름은 정동춘입니다. 오랜 시간 도망다닌 끝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예비군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데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공비 한 명도 생포합니다.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국군과 예비군 전력에 밀려 항복을 했네요. 무장공비를 사살하지 않고 생포한 것이 국군에게는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공비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도망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토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때부터 국군은 더 촘촘하게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생포된 공비들은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게 사상 배워온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이런 것을 정말 심장 깊이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 김일성을 반대하고 그놈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의 이 청춘을 깡그리 바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왔다는 걸 이걸 말씀드리게 됩니다. 국군, 경찰, 예비군이 합동작전을 펼치며 공비들의 도주로를 차단하자 그들은 아주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공비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산골 마을이었는데요. 이곳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아는 이야기 같은데요. 정말 사람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승복입니다. 소년의 가족은 모두 7명이었는데요. 아버지와 할머니는 외출 중이셨고 집안에는 어머니, 형, 그리고 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이승복은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지만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5명의 공비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승복의 연필을 유심히 보는데요. 그 연필 미국에서 준 거니? 이승복이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너는 북한이 좋냐, 남한이 좋냐? 북한이 싫습니다. 이승복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공비는 총으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동생들이 울기 시작하자 공비는 아이들을 거꾸로 들어서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리고 옆방에서는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어머니, 이승복, 2 동생,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희생되셨네요. 국군이 무장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한 1968년 12월 28일 이 사건은 드디어 끝이 납니다. 2달 동안이나 이어졌네요.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무장공비 120명을 전부 소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군, 경찰, 예비군 그리고 주민들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공비와 맞서 싸웠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죠. 그리고 예비군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120명이 침투했는데 예비군이 17명을 사살했어요. 특전단이 18명이고 예비군 17명이에요. 해병대 16명이고 사살했는데 그 정도로 예비군이 전과를 많이 달성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은 광범위하고 병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군이 투입dem을 해가지고 상당히 현역들이 할 수 없는 지역들, 빠트린 지역들에서 커버를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예비군이 창설이 되고 나가지고 그들에게 1인 1병기, 그다음에 1인 1수류탄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 장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비군이 이 울진 삼척지구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68년에는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침투한 사건이 많았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안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1.12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 250만 규모의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또 간첩을 식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했고요. 155마일 목책 방어선을 철책선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도발이 잦아질수록 우리나라는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국방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에 군 장비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69년에는 F-4D 팬텀 전투기를 도입해서 공군 최초로 팬텀기 대대를 창설합니다. 북한군 AK-47에 맞서기 위해 M16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960년대 북한의 잦은 군사적 도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동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한국 자체적으로 자주 국방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국민의 안보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실질적으로 많은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육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M5 소총과 칼빈 소총 같은 경우는 예비군에게 이제 무기를 양도하게 되고, 현역병들 같은 경우는 M16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항공 전력 분야에서도 UH-1H 헬기가 이제 미군부터 지원받아가지고 항공 중대가 창설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공군 같은 경우도 F4 팬텀기가 도입이 되게 돼서 조종사 훈련 양성하기 위해서 제3훈련 비행단이 창설되는 등 실질적으로 육해 공군 그다음 국방 전반에 있어서 한국군이 상당히 전력 증강을 할 수 있고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68년 북한군 침투로 일어났던 사건들은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휴전국이기 때문이겠죠? 네, 1968년 무장공비가 휩쓸고 간 강원도 삼척시 월천리 해안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적은 또 온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군과 예비군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분들 덕분이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저도 예비역으로서 국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군 장병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